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결혼 생활 그리고 형님과의 일화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했던 우리 형님.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손이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잘 모르니 예의를 갖추며 거리를 두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손이 동서가 마치 자신이 시댁의 권위자라도 된 양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기도 전에 자신이 손 위라는 이유로 저를 아래로 보려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죠. 동서, 내가 형님이잖아. 그러니까 뭐든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 해. 첫 마디부터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도 어른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었기에 형님이라고 깍듯이 부르며 잘 따라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꼭 저를 불러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동서, 이 집에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명절 음식 준비는 내가 주도하고 동서는 보조하면 돼. 뭐든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거 알지? 그 말에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줬습니다. 손 위라는 이유로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싶어 하는 건가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주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서, 저는 좀 더 예쁘게 붙여야겠다. 아, 그리고 갈비찜도 간에 딱 맞아야 하니까 너가 신경 좀 써. 저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데 형님이라는 분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간간히 지시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보면 자신이 모든 걸 해낸 것처럼 말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 이렇게 준비 잘 해주니 내가 덕을 본다. 그래도 내가 지휘하면서 이 집 살림을 잘 이끄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치? 이쯤 되니 속에서 열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손이라서 주도권을 주는 게 아니라 저를 가사 노동자로 여기고 자신의 지위만 내세우려는 뻔뻔함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시댁 어른들 앞에서 그녀는 또 한마디를 던졌죠. 어머니, 이번 명절 음식 제가 주도했어요. 동서는 제가 많이 가르쳐야겠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앞장서서 동서를 잘 이끌게요. 아직 너무 모자라지만서도요. 그래도 동서가 저를 잘 따라와서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노력과 정성이 무시당한 것도 모자라 그녀의 말이 마치 제가 그녀의 수하로만 일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형님, 주도하셨다기보다는 제가 거의 다 했죠. 형님은 잘 챙겨주셨다고 하긴 하지만 실은 형님이 주방에 계신 시간보다 TV 앞에 계신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동서, 지금 무슨 말이야, 어머니 앞에서? 내가 너 도와줬잖아. 간도 봐주고, 뭐가 더 필요한지도 알려주고. 그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지시하신 거죠. 형님이 주도했다고 하려면 최소한 손이라도 움직이셨어야죠.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물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조금 속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손이 동서와의 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 위라는 이유로 저를 휘어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무시하거나 지시하려 하면 단호하게 맞섰고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히 제 몫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갈등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아니라 손이 동서와의 갈등이라니. 참, 같은 여자들끼리 뭘 하는 건지.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제가 출산했을 때도 일이 있었죠.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중독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터라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몸을 빨리 회복시키고 싶다며 망설임 없이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2주에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그 가격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했습니다. 넓고 안락한 방, 체계적인 산모 케어, 그리고 아기의 안전까지 세심히 신경 쓰는 모습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손이 동서의 질투심과 이간질은 그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저는 힘들게 버텼습니다.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며 중독증으로 고생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손이 동서는 저를 걱정하기보다는 흠을 잡기에 바빴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제가 임신 중독증에 걸린 이유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는 말을 시어머니께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임신 중독증은 단순히 관리 문제로 생기는 병이 아닌데도 그녀는 마치 제가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듯 떠들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이후 그녀의 시기심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이 최고급 산후조리원이었고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사실을 왜곡해 시댁 분위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산후조리원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 너 지금 거기 산후조리원에서 잘 쉬고 있는 거 맞지? 네, 어머니. 친정 부모님 덕분에 정말 잘 쉬고 있어요. 몸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말이다. 첫째가 옳은 소리 좀 하더라. 너 너무 비싼 산후조리원에 갔다고. 그런데 말이다. 우리 모시고 여행 한번 간 적 있었니? 첫째가 말했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인 것 같더라. 뭐 그렇게 특별하게 거기 들어갔냐고 하는데 너 좀 사치가 심한 거 아니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서운하니?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첫째가 그러더라. 우리가 너무 불쌍하다고. 너는 친정 부모님 도움받아서 그런데 가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보내드렸다고. 이건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좀 새겨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손이 동서가 얼마나 교묘하게 시부모님과 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며 저를 은근히 자극하려는 듯 했습니다. 첫째가 어제 울었어.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많이 속상하겠다고 하면서 막 감정을 주체 못하더라. 너도 눈치 좀 보거라. 어? 네가 너무 잘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어쩔 수 없이 나도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 말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의 생각은 손이 동서의 말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손이 동서의 말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감정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편히 누워있던 몸을 일으키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건 제 남편의 돈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께서 제 건강을 생각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배려하는 걸 보니 너무 다행이네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관련된 일은 형님께서 더 잘 챙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정말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는 분이었네요. 그래서 여행 일정은 잡은 건가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손이 동서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참
유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당당하고 손이라는 위치를 강조하며 거들먹거렸지만 행동은 어찌나 얄팍하고 얌체 같던지 보는 내내 기가 막힐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 번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나름 신경을 써서 한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워낙 고급 한우였고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실 걸 생각하며 정성껏 포장까지 해놓았죠. 그걸 들고 시댁으로 가려던 중 손이 동서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선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서, 이거 뭐야? 한우야?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나 지금 어머니 뵈러 가는 길인데 내가 가져다 드릴게. 그때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맡겼습니다. 시댁까지의 거리도 멀고 손이 동서가 편하게 가져다 드릴 수 있다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댁에 들었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한우를 정말 맛있게 드셨다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흐뭇했죠. 하지만 그 다음 시어머니의 말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첫째가 가져왔는데 요즘 참 신경 많이 써. 좋은 한우를 사왔더라고. 첫째 덕에 이런 좋은 걸 먹어본다 싶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 순간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겨야 하나 갈등했지만 순간의 망설임이 길어지면서 이야기는 손이 동서가 시댁에 좋은 한우를 선물한 걸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종종 그 한우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첫째가 그때 가져온 한우 정말 맛있었어. 너희도 다음에 뭐 사올 일 있으면 그 집에서 사와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굳이 이를 바로잡는 것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동서는 그 일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죠. 나중에 그녀와 마주쳤을 때 저는 돌려서 물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한우 맛있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아, 그거? 어머니가 내가 가져왔다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뭐. 동서는 신경 안 써도 돼. 결국 어머니가 기분 좋으셨으면 된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자신의 공로로 만드는 게 이토록 태어날 수 있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년의 사건 이후 저는 손이 동서를 봐도 거리감을 유지하며 필요한 만큼의 대화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댁에서 큰 문제가 터지게 되죠. 손이 동서와 아주버니 사이에서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었죠. 손이 동서는 결혼 이후부터 아주버니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니는 지방에 직장이 있었고 손이 동서는 도심에서 직장을 다니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아주버니가 딩크족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아주버니가 큰 결심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내는 건 의미가 없으니 함께 살기 위해 손이 동서보고 지방으로 내려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더는 이렇게 따로 살면 안 되겠어. 우리 둘이 함께 있어야지.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 이 상태로는 결혼 생활 유지하기도 어렵잖아. 아주버니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오랫동안 따로 지내는 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손이 동서가 이 제안을 완강히 거부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방으로? 말도 안 돼. 나 서울 아니면 못 살아. 지방에 가서 뭘 하라는 건데? 내 경력, 내 생활 다 버리라고? 죽어도 못 가. 손이 동서는 아주버니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단지 못 내려가겠다는 수준을 넘어 아주버니의 요구 자체를 모욕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지방에 사니까 괜찮겠지. 근데 나는 죽어도 못 산다고.
지방은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서 못 견딜 거야. 내 커리어, 내 친구들, 내 삶을 다 포기하라고? 그건 너무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손이 동서가 살던 집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버니는 이 기회를 이용해 집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오자고 했습니다. 전세 만기잖아. 이참에 집을 정리하고 내려오라고. 거기 전세를 연장할 이유도 없고 우리도 이제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집을 정리하라고?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여태껏 이 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나는 못 내려간다고 했잖아. 서울에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도 알잖아. 나를 이해해줘야지. 왜 내가 당신한테 맞춰야 해? 당신이 차라리 서울로 올라오는 건 어때? 그게 더 나은 방법이잖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일자리도 여기 있고 여기서 우리가 살 집도 마련해 놨잖아.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도 넌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도 저희 앞에서도 계속해서 의견 대립만 했거든요. 손이 동서는 울며 불며 난리를 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버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이 문제에 끼어들면서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첫째, 네가 좀 참으면 안 되겠니? 남편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내려가는 게 그렇게 힘드니? 어머니,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여기서 제 커리어를 쌓았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내려가라뇨. 어머니라면 이해하시겠어요? 지방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시댁은 한순간 손이 동서의 울음과 반발로 가득 찼고 아주버니는 점점 더 지쳐가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댁 내 갈등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손이 동서와 아주버니의 관계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손이 동서와 아주버니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던 중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 문제를 중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들어온 저보다는 손이 동서에게 마음이 더 기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이 동서를 단순히 며느리로만 보지 않고 딸처럼 생각하시는 듯 했죠. 아들인 아주버니의 입장을 헤아리는 대신 손이 동서의 감정을 더 우선시하셨거든요. 첫째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결혼하고도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면서 참았는데 지금 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가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니? 시어머니 말이 아주버니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니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죠. 어머니, 이 사람 편 좀 그만두세요.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 너 그 집 연장 안 해줄 거야. 계약 끝나면 집 빼고 네가 알아서 해. 아주버니의 단호한 결정에 손이 동서는 크게 반발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이 동서가 지방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한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시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손이 동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죠. 첫째,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너처럼 애썼던 며느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순 없지 않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정리 좀 해보자꾸나. 그렇게 해서 손이 동서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댁은 두 분만 거주하시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결혼시키고 난 뒤 부부 두 분만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 2개, 화장실 하나가 있는 아담한 집으로 이사를 하셨던 거죠. 공간은 두 분에게 딱 맞았지만 손이 동서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불편함을 참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방 하나를 손이 동서가 차지하고 부부 두 분이 남은 방을 공유하면서부터 점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세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생활 패턴이 다른 세 사람이 작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동서는 생활 속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 집 너무 작아요. 화장실 하나로 어떻게 세 사람이 써요? 아침마다 너무 불편해요. 이 집에서 밥을 같이 먹으려면 주방도 너무 좁고요. 요리하다 보면 숨 막힐 것 같아요. 손이 동서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이젠 시아버지에게까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해요? 저 이러다가 스트레스로 병날 것 같아요. 이렇게 좁은 데서 살게 하실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분도 작은 집에서 세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던 겁니다. 손이 동서의 불만이 날로 심해지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시부모님도 지치게 되셨고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제안이 정말 어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두 분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40평대의 넉넉한 크기에 방도 여유가 있었고 저희 부부와 아이만 생활하고 있었으니 공간적인 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셨겠죠. 둘째야, 우리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 살면 어떻겠니? 여기 집은 첫째가 쓰게 하고 우리는 너희랑 같이 지내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손이 동서에게 현지 시댁집을 넘겨주고 두 분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것이었죠. 니들은 방도 넉넉하잖아. 우리가 들어가도 너희 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 거야. 너희도 부모님 가까이 두면 좋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거의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남편 역시 큰 저항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멀리 계시는 것보다 가까이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집에 방도 여유가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수많은 질문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지? 손이 동서와 아주버니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왜 그 해결책이 우리 집이어야 하는 걸까요? 왜 내가, 우리 부부가 이 문제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가 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거야? 형님과 아주버니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쪽에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왜 대신 책임을 져야 해? 나도 부모님이 갑자기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해서 당황하긴 했어. 하지만 우리 집에 그나마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 부모님도 편하게 지내실 공간이 필요하신 거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형님은? 형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자기 문제로 부모님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 사람은 형님인데, 정작 본인은 집을 받고 그냥 끝이야? 형님은 왜 책임을 안 져? 어머니, 아버님, 저희 집이 넓고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함께 사는 건 저희도 준비가 필요해요. 이건 단순히 방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근원은 따로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저희한테 양보를 하라니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야, 우리가 갑작스럽게 말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희 집밖에 대안이 없잖니? 첫째에겐 이런저런 이유가 있잖니. 애가 지방은 죽어도 싫다고 하는데 어쩌겠니? 가족인데 우리 좀 이해를 해주자. 어? 어머니,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제를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형님과 아주버니가 문제를 일으킨 건데 왜 그 부담이 저희에게 와야 하죠? 저희도 저희만의 생활이 있고 저희의 계획이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형님이 내려가면 끝인데 왜 어머닌 형님만 싸고 도시나요? 둘째야,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야. 그래 너도 알잖니.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다.
첫째도 말은 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방으로 내려갈 거라고 했어. 3년만, 딱 3년만 우리 같이 지내자. 그때가 되면 첫째도 정리하고 내려가겠다고 했으니까. 둘째 너는 가진 것도 많고 마음도 넓은 아이잖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면 서로 가까이서 더 잘 지낼 수도 있지 않겠니?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허탈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말을 거들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부모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었을 거야. 우리 집이 그나마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선택이 된 거고 3년만 참으면 돼. 그때가 되면 형수님 정리하고 내려갈 거고 부모님도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실 거야. 우리 조금만 노력하자. 내가 노력하자고 하면 항상 당신은 잘해줬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어? 내가 평생 잘할게. 당신한테.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고? 좋은 일이요, 어머님? 저는 나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형님하고 저 사이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보고 형님을 배려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3년이요? 뭐하러 3년을 참고 인내를 합니까? 그렇게 하기엔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 어머님, 아버님 말씀에 찬성하는 거지?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저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좁아 터진 집에 더 좁아 터지게 살아봐요. 참 모양새 우습겠다. 서방님과 형수님 그리고 시부모님 이렇게 살면 정말 모양새 우스운 걸 보시게 되겠는데요. 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방 쓰시고 아버님이랑 당신이랑 방 쓰시면 되겠네. 정말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가자 거실에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고 남편은 눈치를 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집이 제 명의의 집이라는 사실이었죠. 이 집에 누구를 들이고 말고는 오롯이 제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를 정리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자 더 이상 저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걸 깨달은 듯 조용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아주버니는 손이 동서를 직접 데리러 올라왔습니다. 만일 같이 가지 않겠다면 이혼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하셨었죠. 당신 이제 그만해. 민폐 그만 끼치고 내려가자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해.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냐고. 그렇게 손이 동서는 아주버니에게 질질 끌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댁에서 저를 건드리거나 무리한 욕을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손이 동서가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는 오히려 시댁 분위기가 조용해졌고 그녀가 시댁에 자주 오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오히려 편한 일이 되었거든요. 동서 간의 갈등 말로만 들었지 좀 차원이 달랐던 우리의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그렇게 시부모님이 형님을 이해하고 배려만 하려고 했었는지예요. 좋은 분들이라는 건 알지만 제게는 가끔 날선말도 하시면서 일에서 나중에 들어오면 손해라고 하나 봅니다. 암튼 형님 얼굴 자주 안 보니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사람도 없으니 속 끓일 일도 없고요. 참 유치하죠? 우리 형님.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